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8월 첫째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만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이틀 만에 A씨를 체포했고 피의자가 내연남 살해 사실을 시인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거짓말과 오락가락 진술 등으로 인해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한 궁금증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A씨는 체포된 첫날 자신이 살해한 시신을 외국인 남성이라고 했으나 지문 대조 결과 한국인 내연남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원난성에서 지난 3일 오후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쿤밍에서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자오퉁시 루젠현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북위 27.1도, 동경 103.3도 지점이며 지하 12km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4일 오전 9시 현재까지 모두 373명이 사망하고 1,6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택 4만여 채가 붕괴하거나 부서졌다고 알렸습니다. 관영 중국중앙TV는 이번 지진은 원난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14년 만에 최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윤일병 사건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빠진 당의 재건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표 직무대행인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비대위 성격, 구성 방식, 대략적인 운영 방침, 개혁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큰 틀의 비대위 구성 원칙을 결정한 뒤 이번 주 중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김관식 기자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혹투성이인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에 대해 김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포천 살인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0일 밤 포천의 한 빌라 2층 방 안 고무통에서는 부패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가 널려있는 안방에선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깡마른 8살짜리 남자 어린이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들어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무통 바닥에 있던 시신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사이에 두고 시신 한 구가 위쪽에 더 있었습니다. 얼굴에 랩이 쌓여 있는 위쪽 시신은 목에 스카프가 감겨 있고 반쯤 부패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DNA 분석을 해야 하며 신원 확인까지는 최소 닷새에서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0일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사건의 원인과 용의자는 밝혀졌나요? 포천 빌라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어제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추적을 벌여왔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이 씨가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과 여러 번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포천 인근의 섬유 공장 기숙사에서 외국인 남성에게 이 씨의 소재를 추궁한 끝에 기숙사 주방에 숨어 있는 이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1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소흐릅 송우리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포천 빌라 살인사건 용의자 이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시신이 발견된 지난 29일에도 인근 제과 공장에서 근무를 해오다 30일 오전 8시 반쯤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집 근처 면사무소에서 내린 뒤 행방을 감췄었는데요. 경찰은 면사무소 주변 CCTV에서 이 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갖고 주변 탐문을 벌인 끝에 이 씨의 검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는 CCTV에 포착된 빨간 티셔츠와 반바지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검거된 이 씨는 남편 박모 씨와 직장 동료였던 A 씨를 각각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자신의 집 고무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가 검거됐으니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무통 속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의 신원 밝혀졌나요?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시신 두 구 중 용의자 이모 씨의 남편이 아닌 다른 시신은 이 씨의 옛 직장 동료로 이 씨와의 내연 관계가 들통나 회사에서 해고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시신이 발견된 빌라에서 아사 직전 상태로 울고 있던 이 씨의 8살짜리 아들은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지를 둔 A 씨는 이 씨와 식품공장 직장 동료였으나 지난해 10월 이 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 들켜 해고됐으며 이후 행적은 가족들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와 이 씨의 관계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A 씨가 평소 연락을 하지 않아 포천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 박모 씨는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고 베란다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라면서 A 씨는 자신이 직접 목 졸라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남편이 아닌 시신은 외국인이라고 거짓 진술하면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 집으로 데려왔는데 돈을 요구해 심하게 다투다 스카프와 랩을 이용해 살해한 뒤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신 두 구가 빌라 작은 방의 고무통에서 발각됐을 때 안방에서 울고 있던 이 씨의 8살짜리 아들은 이 씨가 숨진 남편 박 씨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본인이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과 사이에 낳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남편 박 씨가 아닌 외국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며 미숙아로 태어나 발육이 늦어 나중에 학교에 보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산에 살고 있는 이 씨의 큰아들도 친동생이 아니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았을 때 병원에 갔다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봤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07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출산한 아이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간질 증상 진단을 받은 적도 있지만 영양 상태가 양호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확보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됐던 아이는 처음엔 약간 불안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영양 상태가 좋아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잠도 잘 자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두 남성의 숨진 시기와 A 씨와 용의자가 다투게 된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김 기자,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공범의 가능성입니다.
이 씨의 내연남을 스카프로 목 조르고 얼굴을 랩으로 씌워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범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150cm가량의 여자 혼자 건장한 남자 2명을 죽이고 시신을 높이 84cm, 지름 84cm나 되는 고무통에 넣고 또 다른 시신을 그 위에 올렸다는 것인데요. 수사 관계자들은 건장한 남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씨의 작은 아들은 이 씨의 범행을 알았는지 또 언제부터 혼자 있었냐는지입니다. 아이는 이 씨가 직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귀가하지 않던 날 저녁 갑자기 악을 쓰며 울어 자신의 위험 상황을 외부에 알렸고 이웃의 112 신고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2010년부터 뇌전증을 앓았던 아이가 언제부터 방치돼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한 것인지는 경찰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략 20일 전부터 이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아이는 홀로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는 이 씨 남편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다문화 자녀입니다. 그런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나이임에도 온종일 시신이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가끔 베란다에서 밖을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체나 정서 학대 증거를 아직 찾지는 못했더라도 아이를 시신과 동거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방치한 사실로 학대 혐의가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아동보호기관 등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좀 더 일찍 아이가 시신과 동거 상황에 방치되는 상황을 끝낼 수 있었는지 등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이 고무통에서 발견된 두 시신 중 하나는 백골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용의자의 큰아들 박모 씨가 시신은 10년 전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면서요.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3일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다는 큰아들 박모 씨의 증언의 진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말은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이모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데요. 하지만 지문 채취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보면 큰아들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큰아들은 지난 2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남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취한 지문 5점 가운데 지문을 대조할 수 있는 쪽 지문은 2점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0년 전 사망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신원 대조를 위한 지문 채취는 기본적으로 시신 전체의 부패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경찰관은 지문이 남아있는 부분만 부패가 덜 진행돼 보존됐다면 1년이든 10년이든 시기는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보다 나중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내연남 시신의 손가락에서는 지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온 표피 한 점이 신체 다른 부위에 붙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돼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된 시신에서 지문이 나오려면 기온, 손의 위치, 장소 등 여러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률이 희박한 건 사실입니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 교실 교수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100년이 지나도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부패된 시신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냉동 보관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 시신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시신이 다른 곳에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고무통에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남편의 자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과 친인척의 목격담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10년 전 숨졌다는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가 고무통에서 발견된 점도 의문인데요. 물론 사망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남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씨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과 이 씨가 직접 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수사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 씨의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마지막 통화 기록은 지난 6월 4일입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이 씨와 남편이 10년 전부터 별거했고 오랫동안 남편을 못 봤다는 친인척과 이웃의 진술 또한 확보했습니다. 이들 가족이 10여 년 사이에 한 차례 이사한 것도 확인, 남편의 사망 시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큰아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죽은 남편이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이슈 알아봅니다. 지난 3일 중국 원난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3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3일 오후 4시 반쯤 원난성 자오퉁시 루덴현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373명이 숨졌습니다. 또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도 1,800여 명에 이르고 5만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는 늘어났는데요. 정확한 상황이 집계되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목조 골격의 흙담집 12,000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여서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며 지속적인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원난성 지역은 지진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지진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3일 규모 6.5의 지진 강도로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한 중국 원난성 자오퉁시 루덴현 지역이 지진 다발 지역이긴 하지만 이번 지진은 14년 내 가장 큰 규모라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진 발생 당일 중국 지진대 인터넷 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진은 원난성에서 13년 내 가장 강한 지진으로 진앙지가 지표면에서 가까운 12km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리덴현 지역은 친짱고원 지진대에 위치한 지진 다발 지역이지만 6.0 이상의 규모 지진은 드문 경우라 우려된다고 징화 스바오가 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진대 인터넷 센터 지진예보부 주임은 이번 리덴현의 6.5 리히터 규모의 지진은 이례적인 강진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지진이 발생했지만 6.0 규모를 넘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지진이 2차례 발생했지만 모두 5.7 규모였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1900년 이후 6.0 규모의 지진은 이번 지진 진앙지 200km 범위 내에서 단 15차례 발생했고 가장 강했던 지진은 1974년 5월 11일 발생한 7.1 규모 지진으로 당시 진안지는 이번 윈난 지진 진안지에서 140km 떨어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발생한 시장 5.0 규모 지진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시장 지진 지역은 인도 양판과 칭짱 대륙판이 충돌해서 생긴 것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향간의 대지진 전조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중국 원난 6.5 규모 지진 발생 후 당일 밤 10시까지 여진은 총 191차례 발생했으며 4.0에서 4.9 규모 여진은 2차례, 3.0에서 3.9 규모 여진은 4차례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지진 발생 원인 판단을 위해 중국 지질군 전문가 20명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이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 것 같은데요. 현재 구조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중국은 즉각 재난구호 응급조치를 발령하고 군부대를 동원,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진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가 산사태로 곳곳에서 끊기는 바람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후 늦은 시간에 발생해 곧 해가 진 데다 밤사이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내려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물에 의해 진원지 주변의 유란강의 흐름이 차단되고 호수처럼 변해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800여 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 지진의 규모가 강도 6.5 규모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진의 강도에 따른 피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진 강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그 위력이 30배 정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 5의 지진은 강도 4의 지진보다 30배가 강력하며 강도 3보다는 900배 정도가 심한 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3.5 미만의 지진들은 기록이 되기는 하지만 느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3.5 이상이 돼야 비로소 몸으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3.5 이상, 5.4 미만의 지진 강도는 창문이 덜컹거리거나 책상이나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정도입니다. 5.5 이상, 6.0 미만은 건물이 피해를 입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벽에 균열이 일어나거나 서 있더라도 균형을 잡기 힘든 정도의 강도라고 합니다. 6.1 이상, 6.9 미만이 되면 이제 건물이나 집 같은 것들이 30% 이하로 파괴가 되는 정도입니다. 7.0 이상, 7.9 정도면 산사태나 건물 파괴는 물론 교량까지 파괴되며 지각 균열이 생깁니다. 8.0 이상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22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쓰촨성 야안 지진의 7.0보다 규모는 작지만 진원이 불과 12km로 깊지 않고 26만 명 넘게 사는 루덴현이 진앙에서 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오퉁시 루덴현은 진앙에서 거리가 23km에 불과한 데다 고산지대여서 산세가 험한데도 인구가 26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원남성 자오퉁시는 대도시인 원난성 쿤밍시와 쓰촨성 청두시, 충징시의 중간 지점에 있어 더 많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강한 혹은 매우 강한 진동을 느낀 사람만 약 76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한 쓰촨성 지진과 이번 원난성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걱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 지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최근 서해안 쪽에서 심상치 않은 지진이 연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해안이 지진 해일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지진 해일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안 방제림의 규모에 따른 해일의 에너지 저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해안이 지진 해일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내륙의 피해뿐만 아니라 거대한 지진 해일을 발생시켜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키는데요. 지난 2010년 일본 동북 지방에 발생한 지진 해일 피해는 상상을 초월 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발생한 강진은 6명의 지진 해일 사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하루 만에 일본 해안까지 약 0.6m의 해일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지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4월 1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바로 그것으로 규모 5.1에 달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건물과 도로 붕괴 등 직접적인 피해가 걱정이지만 이후 발생되는 지진, 해일은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 같은 지진 해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가 해안 방제림 조성입니다. 해안 방제림 폭이 증가하면 해일 에너지 감소율은 커집니다. 해안 방제림의 폭이 10m인 경우 7%의 에너지가 감소되고 100m인 경우 약 50%의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해양 방제림은
각종 리조트 등 위락시설 개발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980년과 2010년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과 해안방제림은 동해안 177헥타르, 서해안 87헥타르, 남해안 146헥타르가 각각 감소해 30년간 총 410헥타르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안방제림 평균 폭은 동해안 52m, 서해안 69m, 남해안 29m로 지진 해일에 의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남해안이 가장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해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해안방제림 조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과 윤호중 박사는 일반적으로 잎목 밀도가 높아지면 방제 기능이 높아지지만 잎목 생장은 좋지 않아 연급별 잎목 적정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진 해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안 방제림을 확대 조성하고 이미 있는 숲은 잘 가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우리나라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 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의 정황에 대해 알려주시죠. 지난 4월 27일 윤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의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윤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 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했던 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일병은 부대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선임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일병의 성기에 소염제를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 자세 서기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부대에서는 어느 병사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군 인권센터 측의 설명, 심지어 간부였던 유모 하사 역시 윤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사는 가혹행위를 주도한 나이가 많은 이모 병장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함께 어울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단장 등이 윤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등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일자는 지난 4월 6일인데요. 4개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슈화가 됐고 또 군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28사단 윤모일병이 부대 전입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집단 구타로 사망한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수뇌부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8사단 사건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6일 오후 윤일병이 선임병들이 집단 폭행으로 쓰러지자 윤일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고 소속대대 지휘통제실로 보고했다가 당일 밤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윤일병이 쓰러졌다고 정정 보도됐습니다. 28사단 헌병은 다음 날인 4월 7일 선임병들이 사고 당일 윤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군 검찰이 5월 2일 피해자를 기소할 때는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였으며 매일 야간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간부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윤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렸을 뿐
이후 윤일병이 당한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월 22일 이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임병들에 대한 세 차례에 걸친 심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일병의 유족들이 수사 기록을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군 당국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뒤 3개월 가까이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윤일병 사망 사건의 심각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지나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인데요. 이 군 검찰의 축소 수사 논란이 일었고 또한 이 살인죄 적용도 안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의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은 윤일병은 2주간의 신병 대기 기간이 끝난 지난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5명의 부대원으로부터 매일 폭행과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증대로 가해병사 모두 의무병입니다. 이곳은 대대본부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지휘하는 간부가 하사 1명인데 그도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했습니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들은 의무병으로 자신들이 지닌 의료기술을 악용해 윤일병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구타를 한 후 기력을 찾게 하기 위해 수액 링거까지 맞게 하고 그 상황에서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에게 음식물을 먹고 있는 도중 구타를 해 윤일병이 넘어지자 먼저 맥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산소 포화도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윤일병 상태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꾀병을 부린다고 판단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일병은 의식을 잃고 기도가 막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윤일병의 죽음을 놓고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징역 5년에서 30년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의 관심이 군의 구타 가혹 행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무성 대표는 28사단에서 발생한 일명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 말살과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군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응석 법무실장은 가해자들이 상해치사로 기소된 것에 대해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 당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 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국방부를 향해 수사 은폐 축소 의혹을 규명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군내 가혹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촉구했습니다.
박영선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인데 7월 31일 시민단체 회견이 없었다면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지난 6월 22사단 총기 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박 권한대행은 이어 구타의 대물림과 항거 불능의 과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은 물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현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정책위 의장도 국방부에서 지난 2000년 2월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 계획이라는 종합 보고서까지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군내 가혹행위가 이젠 거의 살인 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 정책위 의장은 또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 계획이 전혀 효과가 없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휘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상해치사로 군 검찰에 기소돼 있는데 이것은 한 달 내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살인 행위로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도 대한민국 엄마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생각 한번 해보라면서 그저 내 아이가 이런 일 안 당하고 안 다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님들, 어머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군의 기강과 장병의 인권이 서로 양립하는 군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권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우리 군 병영 문화가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구체적 내용이 검찰, 군의 수뇌부 등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실제적 상황들이 정확하게 등장한 측면이 있어 그런 면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가혹행위가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국방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1일 성찰을 통해 병영 내부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선진화된 병영 문화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군 인권센터가 폭로한 윤일병 사망 사건의 전말과 관련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군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4월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군이 성찰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병영 내부를 진단하고 잘못된 악습은 없는지 되돌아보자면서 선진화된 병영 문화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대이자 군의 진정한 반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군 인권센터 측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 멍이 들어 있어 멍든 부분에 소염제를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며 정황상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부대 연대장을 비롯 16명이 보직 해임 및 징계 조치한 상태입니다. 윤일병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요? 청와대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전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윤일병 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의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윤일병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알려지기 시작한 다음 날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임병들이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28사단 윤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후 보고받지 못했고 지난 7월 31일에서야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6월 30일 취임한 이후 윤일병 사건의 그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인지한 것은 7월 31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이 장관에 취임했는데 28사단 군 내부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느냐고 깨묻자 한 장관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 라면서 아마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부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시점을 거듭 묻자 이 사실을 보고로 안 게 아니다면서 7월 31일 언론 보도를 보고 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보 보고를 받지만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정보 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지금 느끼는 것처럼 담당 경찰관이나 지휘관이 문제점을 느꼈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한 장관은 군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민간의 시각,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고 쇄신책을 만들도록 8월부터 12월까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당의 재건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730 재보궐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먼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니 총선이라 할 만큼 15곳의 의원직이 걸린 730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권은희 당선인, 전남 나주시 화순군 신정훈 당선인, 전남 당양, 영광, 한평, 장성, 이계호 당선인, 그리고 경기 수원 정, 박광훈 당선인으로 총 4석을 확보했습니다. 11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압승했는데요. 또한 새누리당에게 금단의 땅으로만 불리었던 전남의 순천, 곡성지대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고 개표 다음 날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했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함에 따라 김한 투톱 체제가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31일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새정치연합이 부단한 혁신을 감당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넉 달 동안 최고위원들께 많이 의존하고 배웠다며
선거 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두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자 최고위원단도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비공개 단독회동을 하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김한길 대표의 회견이 끝난 뒤 당헌 당규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당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 대행을 수행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선거 참패 충격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재건 작업을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새정치연합에서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통합, 민생, 소통.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경랑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시락 비상회의를 통해 제시한 당 혁신 키워드입니다. 계파 갈등과 민심 외면 등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지 않는 한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등 25명과 만나 새로 구성할 비상대책위원회와 당의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계파 나눠먹기식 공천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당의 가능성은 안중에도 없이 공천만 하면 땡인가, 지도부가 바닥 민심을 전혀 모른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민생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랐습니다.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의 목소리만 높인 채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강요한 것 아니냐는 반성이었습니다. 당을 바꾸려면 구성원을 바꿔야 한다는 인적 쇄신 논의도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민주당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과 합친 것처럼 야당의 대표성을 띤 외부 인사를 그릇에 담아 내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과 통합해 범야권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2일에도 초재선 의원들과 연쇄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열함과 일관됨 그리고 참신함으로 재정비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권 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해 민생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 당의 정책이 균형감을 잃었다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비대위원장은 박영선 직무대행이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당 개혁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김 기자, 이 비대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인 비대위는 정당이나 회사 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원수 제한 없이 각 분야를 망라해서 만든 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구성 요건이나 규약 등은 없습니다. 단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수시로 만들어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동 사퇴를 이유로 4일 비대위가 열렸습니다. 네, 당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혁신을 위해 소집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 즉 비대위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열린 이 새정치연합의 비대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7.30 재보궐선거 이후 경랑 속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영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4일 임명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전까지 당 재건과 혁신을 주도할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 1, 2일 단위별 비상회의를 갖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비상회의에선 박 원내대표가 지도부 총사퇴로 유일하게 남은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비대위원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실현의 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복원하는 진지한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사퇴,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까지 더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란 일 생각에 이르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심정도 하나님이 고통 속에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믿는다는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도 모두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실현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의총엔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된 4명의 초임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관식 기자는 오늘 다뤘던 이슈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윤일병 사망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전부터 회자되었던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고쳐야 할 것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일들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다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곧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보다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첫째 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좀 더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이 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복원하기 위한 성장통이길 바라봅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